제102장 아르사시드 군도의 나무 그늘. 지금까지 향유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는 주로 그 놀라운 겉모양을 다루었고, 내부 구조의 몇 가지 특징도 개별적으로 자세히 논했다. 하지만 향유고래를 포괄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단추를 더욱 풀어헤칠 필요가 있다. 바지를 벗기고 양말 데님을 끄르고 그의 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관절의 고리들을 다 풀어내어 그의 근본 원리, 즉 그의 절대적인 골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 드러내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런데 이슈메일이여, 한낱 노잡이에 불과한 네가 고래의 숨겨진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체 하는 것은 어찌된 노릇인가? 박식한 스터브가 건양기 위에 올라서서 고래의 해부학을 강의하고 양묘기의 도움으로 고래갈빗대를 들어올려 전시라도 했단 말인가? 설명해보라 이슈메어리요. 요리사가 구운 돼지고기를 접시 위에 놓듯이 다자란 고래를 갑판 위에 올려놓고 조사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안 되겠지 이슈메일이요. 지금까지 너는 믿을 수 있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큰 고래의 들보와 도리에 대해 그 뼈대를 이루는 석가래와 마룻대, 침목과 받침목에 대해 그 몸속에 있는 거대한 기름통과 낙농실, 식량 창고와 치즈 저장실 따위에 대해 논하는 특권은 요나에게만 허용되어 있으니 그 특권을 가로채려는 것은 삼가하기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요나 일에 성숙한 고래의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간 고래잡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 작은 고래를 해부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작은 향유고래 새끼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래의 작은 주머니를 떼어내어 작살집을 만들고 창끝을 감싸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도끼와 주머니 칼로 그 새끼 고래의 봉인을 떼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읽었다. 완전히 자란 고래의 거대한 골격에 대해 내가 그나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르사시드 군도에 속해 있는 트랑크 섬의 왕이었던 내 친구 트랑코 덕분이다. 몇 년 전 무역선 알제 태수호를 타고 트랑크 섬에 갔을 때 나는 아르사시드 군도의 휴일을 함께 보내자는 트랑코 왕의 초대를 받고 포펠라에 있는 한적한 야자수 별장에 간 적이 있다. 포펠라는 우리 선원들이 대나무 마을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닷가 골짜기였다. 내 친구인 트랑코 왕은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미개 부족의 뛰어난 미술품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백성들 가운데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든 신기한 물건들을 부펠라에 모아놓았다. 그것은 주로 놀라운 장치가 달려있는 목공품, 끌로 세공한 조갑이, 상감 세공한 창, 호화로운 노, 향나무로 만든 카누 등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바다의 경의를 싣고 와서 곡물로 바치는 파도가 그 해변에 남겨놓은 자연의 경이로운 작품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었다. 자연의 경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향유고래였다. 유난히 오랫동안 휘몰아친 폭풍이 멎은 뒤 죽은 채 바닷가에 밀려 올라온 고래는 머리로 야자나무를 들이받고
받고 있었다. 깃털처럼 술이 달린 채 고래머리 위로 축 늘어져 있는 야자나무 잎은 그 고래가 내뿜는 푸릇푸릇한 물줄기처럼 보였다. 그 거대한 몸에서 두꺼운 층을 이룬 가죽과 피부가 마침내 벗겨지고 뼈가 햇볕에 바싹 마르자 그 해골은 조심스럽게 부펠라 골짜기로 운반되어 지금은 당당한 야자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신전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늑골에는 전리품이 걸려 있었고 척추에는 괴상한 상형 문자로 아르사시드 군도의 연대기가 새겨져 있었다. 두개골에는 사제들이 꺼지지 않는 향불을 계속 피웠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머리는 다시 증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무시무시한 아래턱은 마치 한 올의 머리칼에 매달려 다모클레스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칼처럼 참배자들의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숲은 아이스글렌의 이끼처럼 푸르고 나무들은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이며 하늘 높이 솟아있고 그 밑의 대지는 부지런한 페텔처럼 호화로운 융단을 펼쳐 놓았고 땅을 뒤덮은 식물의 덩굴소는 날줄과 씨줄을 이루었고 살아있는 화초는 융단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열매가 잔뜩 달린 나뭇가지를 무겁게 늘어뜨린 크고 작은 나무들, 고사리와 풀, 무언가를 속삭이는 바람,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었다. 나뭇잎 레이스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태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실록을 짜는 배틀의 북처럼 보였다. 오, 분주한 직공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직공이여. 잠깐 멈추어라. 한마디만 물어보자. 그 피륙은 어디로 흐르는가? 어느 궁전을 장식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가? 말하라. 직공이여. 손을 잠깐 멈추어라. 너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아니, 북이 다시 움직인다. 배틀에서 무늬가 흘러나오고 홍수가 콸콸 흐르는 융단은 영원히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배짜는 신이 배를 짠다. 배짜는 소리 때문에 그는 기머거리가 되어 인간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배틀을 바라보는 우리도 역시 그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귀머거리가 된다.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비로소 그곳에 울려 퍼지는 수천 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세계의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방추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곳에서는 아무 말소리도 들을 수 없지만 열린 창문에서 튀어나오는 말소리는 아무 장애도 없이 또렷이 들린다. 그것으로 온갖 악행들이 발각되었다. 오, 인간들아, 그러니 조심하라. 거대한 세상의 배틀이 내는 이 소음 속에서도 가장 은밀한 네 생각을 멀리서도 엿들을지 모르니까. 그 아르사시드 군도의 숲, 끊임없이 움직이는 초록빛 생명의 배틀 사이에 그 거대하고 신성한 백골은 거대한 게으름뱅이처럼 느긋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나 푸른 날줄과 씨줄이 그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교차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게으름뱅이는 교활한 직공처럼 보였다. 그 자신이 덩굴과 한데 엉켜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푸르고 싱싱한 초록빛을 띠었지만 그 자신은 해골에 지나지 않았다. 삶이 죽음을 감싸고 죽음이
삶을 지탱해 주었다. 이 음울한 씨는 젊은 생명을 아내로 삼아 곱슬머리에 영광의 자식으로 낳았다. 트랑코 왕과 함께 이 경이로운 고래를 방문하여 재단이 된 두개골을 보고 진짜 물줄기가 나오던 곳에서 인공적인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왕이 이 신전도 미술품으로 보고 있는데 놀랐다. 그는 웃었다. 게다가 그 연기 같은 물줄기는 고래가 뿜어내는 진짜 물줄기라고 사제들이 단언하는 데에는 더욱 놀랐다. 나는 이 해골 앞으로 가면서 덩굴을 옆으로 쓸어내고 갈빗대를 뚫고 들어가 아르사시드의 실타래를 손에 들고 미로를 헤매며 기둥이 늘어서 있는 그늘지고 구불구불한 수많은 주랑과 정자들 사이를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하지만 곧 실이 다 풀렸기 때문에 풀린 실을 다시 따라가 처음에 들어갔던 입구로 나왔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뼈만 있었을 뿐이다. 나는 나무를 잘라 초록색 자를 만들어서 다시 해골 속으로 들어갔다. 사제들은 두개골에 난 길쭉한 화살 자국을 통해 내가 마지막 늑골의 높이를 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 하는 거요? 그들은 소리쳤다. 감히 우리 신령님의 치수를 재다니. 그건 우리가 할 일이오. 아, 사제님들. 그렇다면 길이가 얼마나 되던가요? 그러자 고래의 치수에 대해 한바탕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자로 때렸고 그 바람에 거대한 해골도 따라서 울렸다. 나는 그 행운의 기회를 틈타서 재빨리 측량을 끝내버렸다. 이제 그 측량 결과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나는 이 문제에서 내 멋대로 황당무계한 치수를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여러분은 이 방면의 권위자에게 문의하여 내가 제시한 치수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포경기지 가운데 하나인 헐에는 고래박물관이 있고 긴수염 고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래의 훌륭한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뉴햄프셔의 맨체스터 박물관에도 그 소유자가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그린란드 고래, 즉 참고래 표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또 영국 요크셔의 버튼 콘스터블이라는 곳에서는 클리퍼드 콘스터블 경도 향유고래 해골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것은 보통 크기여서 내 친구 트랑코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거대한 해골과는 비교가 안 된다. 콘스터블 경과 트랑코왕은 해골의 원래 주인이었던 고래가 해안에 밀려 올려왔을 때 둘 다 비슷한 근거를 내세워 그 고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트랑코 왕은 고래가 탐이 나서 차지했고 클리퍼드 경은 그 지역의 영주였기 때문에 고래를 차지했다. 클리퍼드 경의 고래는 전체가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커다란 서랍장처럼 해골의 공동 속에 밀어넣었다 잡아 뺐다 할 수 있고 갈빗대를 거대한 부채처럼 펼 수도 있고 그 아래턱에 올라타고 하루 종일 그네를 탈 수도 있었다. 그리고 뚜껑문과 덧문에는 자물쇠를 채울 수도 있었다. 앞으로는 하인이 열쇠 묶음을 허리에 차고 해골 속을 돌아다니며 방문객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클리퍼드 경은 등뼈가 기둥처럼 늘어서서 살랑살랑 소리를 내는 회랑을 보는데 2펜스를 받고 손회의 구멍에서 울리는 메아리를 듣는데 3펜스 그리고 아비마에서 내다보는 기막힌 전망을 보는데 6펜스를 청구할 생각이다. 나는 당시 측량한 뼈대의 크기를 오른팔에 문신으로 새겨두었다. 그 시기에는 거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귀중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른팔에 남은 여백이 별로 없었고 몸의 다른 부분은 당시 내가 구상하고 있던 시를 새기기 위해서 백지로 남겨두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문신을 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한 끝자리 수는 쓰지 않았다. 사실 고래를 고래답게 측량하면 그런 소소한 수치는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이다. 모비딕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